안녕하세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야기하는 당돌한 인문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고유의 전천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천 천문도란 하늘을 둥글게 표현하고 그 안에 사계절의 모든 별자리를 포함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의 추천 영화는 2020년에 개봉한 허진호 감독과 최민식, 한석규 주연의 천문입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대한 역사 영화이죠.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묻기를 영실이 자네 눈에 뭐가 보이는가? 장영실이 답하기를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라는 대사가 기억나시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무력으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 후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봉건 왕조 시대에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천문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천문도 제작은 오직 하느님 자손, 즉 천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이 명나라에 사대를 했다는데 이 시기만 해도 조선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계는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한 일은 천문도 제작과 신선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신화를 스토리텔링한 것입니다. 천문도는 좀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지만 금척이란 신화는 지금 시대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시절에 백성에게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했을 겁니다. 금척이 뭐냐고요? 그건 땅을 측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가지면 그 땅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신화적 의미입니다. 페이크가 아니냐고요? 이 내용은 태조실록과 삼봉집 그리고 용비어천가 등에 기록되어 있으니 제가 꾸민 이야기는 아니고 조선왕조가 꾸민 이야기라 볼 수 있죠. 이 그림은 몽금척도라는 그림인데 전북 마이산 은수사에 걸려있는 이성계가 꿈에서 신령에게 금척을 받았다는 그림입니다. 마이산은 엄청나게 돌탑을 쌓아놓은 의미 있는 장소죠. 아무튼 각설하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후 어떤 사람이 천문도에 탁본 한 점을 바쳤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탁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탁본의 원본인 석각은 원래 평양성에 있었는데 전쟁 때 대동강 물에 빠졌고 탁본만 남았다고 합니다. 평양이 지금의 북한의 평양인지 아니면 고구려의 또 다른 평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반도가 통일되면 대동강을 뒤져서 석각 원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찾지 못한다면 진짜 고구려 평양의 강을 뒤져야겠지요. 그 강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성계는 건국 후 4년인 1395년에 천문기관인 서원관의 책임자 권중화와 권근, 류방택, 설경수 등의 천문관에게 명하여 천문도를 새롭게 건국한 나라인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위치인 북위 38도와 그에 따른 별자리를 조정하여 새롭게 제작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의 난이도 때문에 실제 완성된 것은 이성계의 손자 때인 세종 때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최초로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후 후대 왕들에 의해 계속 버전업이 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숙종 복각본, 영조 목판본 등이 남아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천상은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인 별자리를, 열차는 차례대로 배열하여 분야는 땅 따먹기를 한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위 좌우에 잔뜩 쓰여져 있는 어려운 한자들의 내용은 머리가 지끈지끈하니 그림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인 해석이 궁금하시다면 서울대 박창범 교수의 하늘에 새긴 우리의 역사란 책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흥미롭게 내용을 풀어갑니다. 먼저 맨 위에 원 안에 하늘 천자가 보이시죠? 이는 하늘의 기운에 따라 24절기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절기의 시작은 동지를 기준으로 잡는데 이는 동지에 새로운 태양이 태어난다고 보았고 이를 1년의 시작점인 우주의 자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동지는 팥죽 먹는 날 정도로 알고 있지만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동지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작점이라 새로운 해가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북극권인 북위 66.6도에서는 동지인 12월 21일경부터 3에서 4일 정도는 해가 보이지 않다가 새로운 해가 태어난다고 해서 새해라고 여겼습니다. 24절기를 나타내는 천의 동지와 아래의 하늘의 별자리가 그려진 원의 보병궁이 서로 맞대어 있습니다. 이는 동지를 보병궁, 즉 물병자리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중앙에 있는 큰 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맨 가장자리에는 30도씩 12개로 나누어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황도 별자리, 땅의 기운인 지신, 영토를 구분한 분야를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북 방향에 있는 보병궁, 자, 제지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는 물병자리고 땅의 기운은 쥐의 기운을 국가는 제나라의 땅이라는 표시입니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인덱스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인 설명이 끝난 이후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안에 촘촘히 박힌 눈금인데 이는 주천도수라고 하여 전체 원을 365개로 구분하여 1년이 365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안을 가득 채운 별과 별자리인데 기록된 총 별의 개수는 1437개이고 별들의 조합인 별자리는 283개입니다. 별자리는 사람이 별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들에 연결하여 조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이런 것들이 별자리입니다. 고대 동양에서의 별자리 명칭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별자리의 명칭은 다릅니다. 다음은 별들 사이를 구분하는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28수를 나누는 구분선입니다. 수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별들이 잠자는 침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잠자기 위해서 침실로 가지만 별은 잠자기 위해 하늘의 침실인 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 구분선의 간격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곳은 간격이 넓고 어떤 곳은 간격이 좁고 왜 이럴까요? 별들도 빈부격차가 있어 스탠다드 룸, 비즈니스 룸, 스위트 룸으로 구분하는 것일까요? 이는 달과 연관이 있는데 달의 공전 주기인 27.321에 따라 하늘을 28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의 대표적인 별자리인 기준별인 거성을 지정하였습니다. 각 구역의 대표 별자리와 다음 구역의 대표 별자리의 간격을 나누어 방사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것도 빈부격차라 볼 수 있나요?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은 각도가 아니라 각 별자리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것이 아주 과학적이죠. 다음은 원 안에 있는 커다란 두 개의 원입니다. 이 원은 태양의 길인 황도와 지구의 길인 적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적도는 원의 중심과 동일하고 황도는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져 있어 발생되는 천문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왼쪽에서 시작하여 원내를 돌다가 아래쪽으로 끝나는 흰색에 띄는 은하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현대 천문학의 기준으로는 별자리가 모두 88개이고 은하수에 있는 별자리가 33개인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서는 283개의 별자리이고 그중 은하수에는 약 52개의 별자리가 걸쳐져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은하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은하수는 동양에서는 별들의 바다인 은하수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우유의 길이라고 해서 밀키웨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하수를 표현할 때는 색상으로는 흰색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물 또는 연기 등으로, 물건으로 나타낼 때는 천국의 계단, 하늘로 올라가는 두레박 등의 은유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제일 안쪽의 원인, 주국원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이 있는 위치하는 지역인데 1년 내내 보이는 별자리들이 모인 곳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보입니다. 이 구역은 하늘의 중심 지역이라 3원 중에 자미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원이란 담벼락을 의미하고 자미원은 하느님의 자손인 왕의 구역입니다. 조선이 한양을 설계할 때 3원을 바탕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별도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은하수와 황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천문도 전체를 보면 은하수와 황도가 만나는 자리는 두 지점인데 궁수 자리인 인마궁과 쌍둥이 자리인 음양궁입니다. 태양의 길인 황도와 하늘의 길인 은하수가 만나는 지점이라니 흥미롭지 않나요? 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를 하늘에서 크로스가 일어난다고 하여 골드 크로스, 실버 크로스라 생각하고 하늘과 왕래하는 문이라고 생각하여 골드 게이트는 금문, 실버 게이트는 은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고요? 로마 바티칸 교황의 문장을 보면 금빛 열쇠와 은빛 열쇠가 그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열쇠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어딘가에 문을 열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요? 아마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금문과 은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해석을 하면 동양 천문학의 기본 사상인 삼원은 주국원 안에는 왕의 구역인 자미원, 주국원의 동쪽 방향에는 백성들의 구역인 천시원, 주국원의 남쪽 방향에는 관료들의 구역인 태미원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점은 동쪽은 하늘에서는 보는 방향이므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입니다. 다음은 동서남북 네 방향과 주국원을 구분한 것입니다. 뭘 이렇게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냐고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구분된 별자리는 북쪽은 겨울에, 동쪽은 봄에, 남쪽은 여름에, 서쪽은 가을에 보이는 별자리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별자리가 1년 내내 보이지는 않고 주국 원내에 있는 별자리만 1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주국원과 그 주변 지역은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의 3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절기인 춘분과 추분, 그리고 동지와 하지를 연결한 십자선입니다. 이 네 절기는 24절기 중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크로스인 절기의 변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엔 우주에서 일어나는 대크로스인 황도와 은하수가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것입니다. 이런 크로스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부분은 차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지도를 그릴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좀 더 흥미로운 가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흔히 황도 12궁의 별자리는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기원전 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빌로니아 뮤라핀 점토판에 기록된 쐐기 문자에 황도 12궁의 원형이 되는 별자리들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것의 발전 버전인 기원전 50년경의 이집트 덴데라 지역의 하토르 신전의 오시리스 예배당 천정에 있는 부조물인 덴데라 황도대 그림입니다. 여기에 황도 12궁을 상징하는 별자리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황도 12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요? 다음은 12세기의 요나라 시대의 무덤에 나온 벽화입니다. 요나라는 동이족의 일파인 거란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동이족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북방민족의 역사인 건 다들 아시죠? 이 벽화에서는 28수의 별자리와 함께 12지신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이집트 덴데라 황도대 그림하고는 차이가 많죠? 덴데라 황도대 그림에서는 상징하는 동물 위주로 되어 있었지만 요나라 벽화 무덤에서는 별자리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이성계가 받았다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고구려 때라고 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역사는 기원전 37년에서 668년까지 동아시아 북부에 존재했던 우리의 조상입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구려 유적 중에는 북한 평안남도 강서군의 무덤 유적인 강서중묘에서 벽화입니다. 사방은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12개의 꽃잎이 그려져 있죠. 무리한 억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늘을 12개로 구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로 앞서 말씀드린 북쪽 방향의 동지대의 물병자리인 보병궁의 표시에 대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현 시대에는 동지대는 물병자리가 아닌 궁수자리가 태양과 같이 뜹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의 동지에 태양과 물병자리가 같이 떴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에서 6천 년 전인 기원전 4320년에서 2160년 사이인 고조선 시대에 동지대 물병자리가 태양과 같이 떴습니다. 가설이지만 이 천문도가 최초로 제작된 시점은 고구려가 아닌 고조선 시대인 기원전 2000년대 이전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는 천문학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세계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의 70% 정도가 한반도 및 한반도 북부에서 발견되고 그 고인돌에는 수많은 별자리가 표기되어 있으니 한반도에 거주했던 우리 조상들은 별자리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고조선 시대에 이런 천문도를 만들었다면 더욱 놀랍지 않나요? 다음으로 흥미로운 주제는 우리의 천문도와 중국의 천문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천문도는 1247년 남송시대의 순우 천문도인데 이를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문을 측정한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별과 별자리의 내용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별의 밝기를 점의 크기로 구분한 것과 달리 순우 천문도는 모든 별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황도 12궁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중국은 12차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부 학자들 중 우리가 중국의 천문도를 차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내용과 구성으로 본다면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천문도를 보고 모방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양의 천문도보다는 우리의 천문도가 더 우수한데 이런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어려운 한자나 알아듣기도 힘든 말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뽐내면서 천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고 재미있도록 천문도를 풀어준다면 누구나 천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인기 있는 미소녀와 함께 배우는 화학의 기본 원소 주기와 같이
참신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컨텐츠를 만든다면 누구나 쉽게 천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33인의 일러스트가 참가했다고 하니 의미가 새롭지 않나요? 33이란 숫자는 참으로 흥미로운 숫자입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진가를 맨 처음 알아본 사람은 일제시대 연희전문학교에 근무했던 미국인 루퍼스였고, 그가 출간한 한국 천문학이란 책에서 동양의 천문관이 집약된 섬세하고도 정확한 천문도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루퍼스에 대한 내용은 연세대학교에서 발간한 루퍼스의 한국 천문학이란 책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퍼스는 그 책에서 개성 부립박물관에 고려인의 천문관이 담긴 구리거울, 즉 동경이 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그 존재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루퍼스가 말한 구리거울과 비슷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있는 금동천문도입니다. 그 이후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잊혀져 있다가 1960년대 이르러 창경궁 명정전 추녀 밑에서 나뒹굴어 애들의 놀잇감으로 사용되던 것을 다시 발견해서 1985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참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장으로 도식화하였으니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돌한 인문학이 해석한 한국 고유의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앞으로도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해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